그냥 바로 되네. 아, 맞다. 필기해야 되겠다. 네. 필기 중간에 하기 힘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필요한 것만 조금 하고 다 따라 적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필요한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었냐면 탄수화물 했었어. 기억나니요? 탄수화물 이제 탄수화물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고급 생명까지 했으니까 뭐라고 답하면 좋다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니? 폴리하이드로시 폴리하이드록시 알데히드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제 교수님은 감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폴리라는 것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고 하이드록시는 뭐예요? 하이드록시 수산기들이 여러 개 있고 알데하이드는 어떻게 생겼었어? 다 까먹었죠? 우리 지난 시간 걸 한번 봅시다. 보면 선생님이 꼭 기억해 달라고 했던 거는 얘네야. 가르보닐기, 가르복실기, 그다음에 알데하이드. 이렇게 알코올, 알데하이드, 카르복실산은 어떻게 생긴지는 알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폴리, 하이드록시 또는 히드록시, 알데히드라고 하는 거는 넘어가 보면 우리가 많은 걸 했죠. 어디 있을까? 폴리히드록시 알데히드라는 건 알데히드를 가진 여러 개의 수산기를 가진 것들을 이야기하고 줄여서 알도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들 했는데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지질 할 거고요. 탄수화물 했으니까 단백질 할 거고 핵산 할 겁니다. 얘네가 다 뭐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화합물의 일종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탄수화물과 탄소화합물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화합물,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리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친구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고급 생명에서도 앞에서 이걸 다루고 요거 하고 나서 우리 나중에 세포소기관 할 거야. 세포소기관부터는 드디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하거든요. 오늘 시험 치셔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하려고 이걸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지질부터 하자. 지질. 여러분이 이제 보통은 지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이름이 지질이냐면 지용성 용매에 녹는 것들을 우리가 지질이라 그래. 선생님. 잘 녹아서. 선생님. 우리가 지질이라고 불렀고 보통 지방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 지방 이름이 왜 중성지방이냐면 중성이라서 그래. 중성이라서. 산성인 거. 또 보통 산은 지방산들이 보통 많이 있어서 산성인 게 많아. 보면 중성지방 우리 생명과학 1에서 보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이름 기억나요? 라이페이스 있었죠. 라이페이스도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한글로 번역하면 지질 분해 효소야. 지질 가수 분해 효소야. 그래서
우리 명명법 중에 is 붙이면 이게 가수분해 요소를 뜻하거든요. 물을 첨가하면서 분해를 일으켜. 그리고 라이페가 어디서 붙었냐면 리포에서 붙었어. 리포가 지질이란 뜻이야. 그래서 라이페이스라고 하면 이 이름 자체에 지질 분해 효소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교수님들이 라이페이스라고 읽어주시면 너무너무 친절한 단어입니다. 보통 이렇게 안 읽어주세요. 어쨌든 이 중성지방을 분해하면 뭐가 나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게 나올 수 있고, 우리 그냥 이거를 글리세롤한 게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 고등학교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데 이 명명법에 의해서 이렇게 불러도 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지방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유기분자야. 생명과학에서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화학하는 친구들이 보면 이게 눈이 빠진다고. 명명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은 탄소가 18개에서 보통 4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얘를 명명하면 엄청나게 이름이 길게 되거든요. 어떤 화학 물질이 붙었냐에 따라서 이름을 다다닥 붙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질이라는 건 생각보다 복잡한 물질이고, 그러면 요거 한번 기억은 안 나겠지만, 네? 업데이트요? 요렇게 포화되어 있는 탄소에 완전 환원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렇게 있는 경우, 요거 뭐라 불렀어요 우리? 수상기, 알코올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수상기가 있으면 무슨 올 이렇게 부를 수 있었어. 그리고 알코올이 3개니까 트리올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 그런 느낌만 기억나면 됩니다. 이제 제가 하는 말에서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게 기억나면 됩니다. 이 트리올을 우리가 글리세롤이라고 관용어로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러면 이 트리올에 OH가 있으면 우리 생명과학에서 이제 전기 음성도로 표현했을 때 보통 이 4개로 주로 다룬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것 중에 얘랑 얘는 거리가 제일 없대. 멀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친액체, 친전자체 이렇게 표현하니까 처음 듣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쉽게 설명해가지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더 쉽게 생각해 볼게. 얘네는 서로 거리가 제일 멀어. 힘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이 전자가 되게 불안정해. 우리 화학 물질에서 불안정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다른 표현하면 잘 변한다는 소리잖아. 그지? 되게 전자가 들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그리지 마봐. 요렇게 생긴 어떤 애가 있어. 여기 뭐. 쌤이 이렇게 그냥 길게 쭉 표현하면 이게 뭐냐면요. C 이렇게 쭉 연결된다는 소리야.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 요렇게 생긴 애가 있다. 얘는 보면 주변에 산소가 2개나 있잖아. 그러면 이 탄소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불안정하지 않겠니? 뭔가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받을 거라고 여러분이. 불안정. 그러면 얘네 2개를 이용해서 뭔가 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긴 쉽단 말이에요. 이런 알코올끼리 만나게 해서. 이런 수상기끼리 만나게 해서. 그지?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뭐가 붙는다는 건 자연스럽게 붙는 건 아니고 당연히 효소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붙이면
이런 식으로 붙어. 흔적 이렇게 남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져나간 거야? 물 한 분자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붙을 수 있어. 그럼 옆에는 여전히 알코올기가 2개 있겠죠. 정도로요? 요거. 그럼 얘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얘는 기본형이 뭐였어요? 트리올, 글리세롤이었단 말이야. 트리올도 맞다. 트리올이라 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요렇게 생긴 거. 뭔가 카르보닐 중에 그 카르복실산 같이 생겼는데 수소를 하나 잃은 이런 특이한 형태를 이제 무슨 결합이 일어났다 그러고 이런 형태의 물질을 아실이라 그래. 그냥 뭐 아실인가 보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굳이 붙이면 모노 아실 글리세롤이 돼. 요것도 나중에 쌤 주는 걸로 보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리 표기 주니까 그 위에다 덧대서 적는 게 안 낫나. 모노아실 글리세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OH기들 있잖아요. 얘네는 수소랑 붙어 있으니까 수소의 전자를 뺏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 이 녀석들은 약간 마이너스에 가까워. 약하게 마이너스. 완전히 마이너스는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뭔가 모를 이 거대한 분자가 이렇게 부착이 되면 얘가 지방산이다. 지금 이거 뭐예요? 카르복실산이죠? 여기. 다시. 우리 지용성 용매에 잘 녹는 거를 지질이라 그래. 근데 지질 중에 이제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카르복실산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 이름이 뭐라고? 지질산, 지방산이라 그래. 그래서 이 글리세롤에 이 트리올에 지방산이 하나 이렇게 붙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모노아실 글리세롤이라고 해. 아실은 지방산이 붙었을 때 그냥 아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이쪽이 약하게 마이너스 2개가 남았잖아. 그지? 아직 중성 아니죠. 중성 아니다. 그럼 얘가 중성이 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뭔지 모르겠으나 여기 있는 이 OH들이 마이너스라 그랬잖아. 그래서 아직 중성 상태가 아니야. 약하게 산성을 띄워. 얘는 글리세롤은 물에 좀 잘 녹아. 다른 것보다. 전하를 띄고 있어서. 근데 이 지방산이 붙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됐어? 붙은 이 부분. 마이너스를 띄어 안 띄어? 잘 안 띄게 변해. 전자가 골고루 퍼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알코올기에 전부 지방산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글리세롤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지금 지방산이 붙어 있는데 이게 모노아실이다. 모노아실 글리세롤이고 2개 붙으면 디아실 글리세롤이고 3개 붙으면 트리아실 글리세롤이 되고 알코올기가 모두 없어지니까 이 상태는 중성에 가까울 거라고. 그래서 중성을 띠는 지질 용매에 잘 넣는 지용성 용매에 잘 넣는 여성이라고 해서 중성지방이라고 불러. 그래서 중성지방이 돼. 그래서 지방산 3개에 모노글리세리드, 모노글리세롤 하나가 붙으면 우리가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야, 위에 공간이 이렇게 남아 있었네. 일단 넘어가. 위에다가 또 그리자. 시작을 잘못했네. 어쩐지 너무 짧더라. 그다음 지방이 되려면 지질의 조건 같은 게 있어. 일단 지질은 소수성이잖아요. 그 말은
전하를 잘 안 띄어. 전하가 거의 없다. 그럼 지방산은요, 아까 보니까 이렇게 전하를 띄게 생겼던데 여기 산성이라면서요. 카르복실 산을 가졌으니까 전하를 띄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아까 우리 이 분자는 아주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탄소 쭉 이만한 데다가 여기 요만큼 마이너스 뿅 이렇게 있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 지방산이라는 녀석은 산성을 띠긴 해. 근데 너무 분자가 커가지고 여기 마이너스한 게 조금 푹 이렇게 있다고 해서 얘가 막 엄청나게 친수성이고 그러진 않아요. 이만큼이 소수성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지방산이라는 녀석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만 느껴라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탄소가 최대한 포화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탄소 한계가. 포화가 아니라 완전 환원되면. 메탄 이렇게 환원이라는 게 수소가 붙는 거라고 해서 완전히 다 붙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근데 이제 이렇게 탄소가 여러 개 연결돼 가지고 전부 얘네가 완전히 다 산화돼. 그럼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모습이 될 거야. 잠시만요. 어디까지 설명했지? 저거 제대로 되는. 이렇게 여러 개의 탄소가 완전히 환원돼서 포화되면 이런 게 엄청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카르복실기가 있어.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물에 잘 녹는 지방이긴 한데 마지막에 산성이 있으니까 지방산이라 부를 수 있고 완전히 포화되게 환원되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이라 그래. 여러분이 밥 같은 거 먹을 때 포화지방산이 좋대요? 불포화지방산이 좋대요? 불포화지방산이 좀 더 먹으면은 몸에서 잘 빠져나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분자 구조로 배워보자.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탄소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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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재그야.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산이 이렇게 팍 붙어 있어. 그래서 포화지방산을 그림으로 그리면 일자로 이렇게 그려. 이렇게. 다시 그러면 포화지방산이 있단 말은 무슨 지방산도 있다는 거야? 불포화지방산도 있어. 불포화지방산 굵은 걸로 그릴게. 이렇게 탄소가 포화되어 가다가 하나라도 이렇게 완전히 포화되지 않고 이중결합을 이렇게 이룬다던가 하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는 완전 환원 안 됐지. 수소 하나 붙을 수 있지. 그지? 여기가 이중결합처럼 돼 있으니까 이런 거를 불포화 지방산이라 그래.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진행 방향이 착착착 나가다가 이중결합이 등장하면 이렇게 이중결합 이렇게 표현할게. 착착착착착착 어떻게 돼? 뭐야? 이중결합 부분에서 꺾여. 이거는 왜 꺾이는지는 쌤이 알려주기 좀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꺾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은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꺾어서 그려. 여기 이중결합 이렇게 표시해줘. 이게 나중에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요. 우리 포화지방 같은 경우에 아까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그린다 그랬죠. 불포화지방산. 아까 그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이중결합 때문에 이런 식으로 꺾여서 생겼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은 개수의 탄소를 가진다고 했을 때 길이는 누가 더 길어? 포화지방산이 길이가 더 길어. 그지? 이런 특징이 있고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포화지방산은 이 포화지방이 여러 개 모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빽빽하게 존재하기 쉽게 분자 구조가 생겼잖아. 그래서 얘는 상온에서도 고체로 유지돼. 돼지기름, 소기름이 상온에서 굳는 이유가 이렇게 생겨서입니다. 우리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들어본 게 뭐 있을까? 뭐 고등어 기름? 생선기름들이 불포화 지방이잖아요. 왜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니? 얘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중간에 포화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얘가 끼어 들어가서 이렇게 공간을 벌려버려. 그지? 이런 식으로. 요게 우리 눈에는 결국 어떻게 보냐면 이 분자 간의 거리를 떨어뜨려 버리니까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게 해줘. 이 단순한 분자 구조 때문에. 포화지방산은 일자로 진행이 되니까 빽빽하게 가득 채울 수 있어서 진행각이 180도여서 일자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고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진 구조가 생겨. 이게 별 의미 있겠냐 싶겠지만 이게 우리 세포로 들어오게 되면 또는 지방이 뭉치게 되면 이런 꺾인 구조 때문에 액체로 존재하게 돼. 이렇게 빈틈이 존재하게 되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 육지 동물이랑 바다 동물 중에 어디가 체온 유지하기 어려워? 다시 체온 유지하기 어려워라고 하면 안 되겠다. 어디가 평균 온도가 더 높을까? 육지가 일반적인 대지 평균 온도로 봤을 때 육지가 온도가 높아. 평균 온도다. 육지가 높다 했는데 북극 생각하시면 안 되고 평균 온도를 했습니다. 바다가 평균 온도가 낮아. 그리고 바다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큰 물이라고 하는 걸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생물이 이렇게 존재하면 계속해서 뭘 뺏겨요? 열을 뺏겨. 열 에너지를 잃게 된단 말이야. 열 에너지를 잃는단 말은 분자가 어떻게 돼? 운동성이 좋을까 나쁠까? 운동성이 떨어져.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 우리 세포막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잖아.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바닷속 생물의 세포막에 인지질이 전부 다 포화지방산이면 어떻게 될까? 유동성이 없어서 기능을 못해. 그래서 바닷속 생물들의 지방산들은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렇게 꺾여서 생겼어. 즉 바닷속 생물들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야 세포막이 유동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바다 생물들의 보통 불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 고등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지질 한번 보자. 인지질은 너무너무 중요한 지질이야.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잖아요.
인지질이 인지질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이제 키가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은 요만해. 인. 이 인 부분이 마이너스를 이제 많이 띄거든요. 마이너스를 많이 띄게 되고 이 부분이 친수성이야. 근데 이 나머지 부분이 무슨 성질이에요? 소수성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질을 띈다라고 하냐면 용매에 친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친매성이라 그래. 용매에 친하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양친매성이야. 수용성에도 친하고 지용성에도 친해. 상대적으로 이제 지용성 부분이 훨씬 크긴 한데 인지질은 이렇게 물이랑 지질에 둘 다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는 특이한 녀석이야. 얘가 이제 분자 구조가 어떻게 생긴지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얘도 지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본 구조는 이렇게 탄소들에 뭐가 붙어 있을까? 수소들이 붙어 있는 형태예요. 기본 구조는 일단 글리세롤에서 시작해. 이렇게 생긴 게 글리세롤입니다. 여기 이제 지방산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랬죠? 이렇게 길게 탄소들이 쪽쪽쪽쪽 이렇게 있다. 쌤이 일자로 그렸으니까 이건 무슨 지방산이겠어? 포화지방산. 이 지방산이 여기 붙을 수 있어. 붙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지방산이 글리세롤이랑 붙어 먹으면 이런 형태를 우리가 아실이라 한다 그랬어. 아실. 아실이 한 개니까 모노아실 글리세롤이라 부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인지질 우리 보통 그릴 때 인지질 이렇게 그리지 않나? 이거 뭐 나타내고 싶은 거냐면 인지질은 무슨 아실이게요? 디아실이야. 맞아. 디아실. 인지질은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근데 우리 디아실 글리세롤까지만 이렇게 그려보면 뭐가 하나 남아? 수상기. 알코올기 하나 남잖아. 알코올 하나 남잖아. 여기도 반응을 할 수 있죠. 그지? 여기에 뭐가 반응한 거겠니? 인이 반응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번 풀로 그려볼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생긴 글리세롤에 이렇게 아실이 생기고 디아실이 생기고 얘네가 회전이 가능하거든요. 단일 결합이니까. 그래서 회전해가지고 부피가 크니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상태로 있다 그랬어? 인산이. 디하이드로젠이라 그랬지. 기억 안 나지? 그래. 문제 나왔어요. 우리 몸에서 인산은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죠. 이렇게 생겨 먹었어. 이 부분이 뭐예요? 인. 이 부분이 뭐예요? 디아질 글리세롤, 지질. 그래서 인지질을 인지질 이렇게 그리는 건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야. 분자적으로. 사람 성질을 쓰는 응. 그래서 인지질에 우리 명명법에 따른 이름을 한번 붙여볼래? 예? 명명법에 따른 인지질의 이름. 일단 기본형이 뭐였어요? 글리세롤. 그 다음에 뭐가 붙은? 디아실. 지방산 두 개가 붙은 디아실 글리세롤인데 탄소 몇 번이냐면 잠깐만 인산부터 한 개씩 세나? 1번, 2번, 3번인가? 선생님 번호를 까먹었다. 1번이라 치자. 그러면 1번 탄소에 뭐가 붙었어? 인산이 붙었잖아.
인산 영어로 포스페이트라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풀네임 한번 불러보자. 디아실 글리세롤인데 1번 탄소에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어. 이게 인지질의 명명법에 의한 이름이야. 이렇게 맨날 적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숨어 있다 그랬어? 디하이드로젠이 숨어 있다고. 그래서 맨날 부를 때 디아실 글리세롤, 1'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 이렇게 부르기 힘드니까 뭐라 부른다고? 인지질 이렇게 부르자고 약속했어요. 마음에 드는. 그리고 우리가 이 이름 글자대로 읽으면 지질 인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인지질로 부르잖아. 그래서 인산 앞으로 뺄 때 어떻게 뺐는지 기억나? 명명법에서 포스페이트를 앞으로 뺄 수 그렇지, 포스포로 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인지질의 정식 명칭 해보자. 포스포 1' 디아실 글리세롤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배운 대로 다 이제 명명을 한 겁니다. 얘가 인지질이고 얘가 어떻게 생겼나요 하면 인에 지질이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어. 분자 구조를 적으라고 하면 적으란 말 안 할게요. 저는 절대. 여러분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장하다. 오이씨, 짜부러졌는데? 분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 이 부분이 인, 이 부분이 지질. 그래서 인지질이라는 이름을 붙여. 아까 지질 영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는지 기억나? 리포. 근데 마지막 어미로 끝날 때는 피드를 붙여. 리피드라 그래. 인이 붙었으니까 포스포 리피드라고 하면 인지질이야. 인지질은 어디에 포함돼? 지질에 포함돼. 지질은 지방도 포함해. 지방이라고 하면 중성지방이고. 그래서 지질이라는 개념이 아주 큰 개념입니다. 지공성 용매도 잘 녹는 건 다 지질이라 그러고, 지질 중에 인산이 붙어 있는 거 인지질, 지질 중에 이제 중성을 띠는 거 중성지방. 이 중성지방은 또 다른 지질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글리세롤이랑 지방산들로. 지방산 3개, 글리세롤 하나. 그래서 모노글리세롤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롤은 뭔가 결합됐을 때요. 그래서 글리세롤이 혼자 있으면 글리세리드라 하거든요. 지 혼자 있으니까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불러. 그래서 생명책에 보면 어떤 책엔 글리세롤이라 적어놨고 어떤 책엔 글리세리드라 적어놨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명명법이 지 맛대로라서 그래. 오케이. 나만 오케이. 너 힘들죠? 좀만 더 버텨보자. 이제 또 문제가 있어. 이 생명체가 화학자들이 분석하기엔 너무 어려운 이유가 이름을 저런 식으로 만들다 보면 무한대로 길어진다고요? 이름이. 그래서 관용명이 많아. 그래서 화학에서는 A라고 부르는데 생물학에서는 또 지 맘대로 불러.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혼동이 많이 일어나. 지금은 생명과학자들이 되게 화학적 지식이 많이 늘었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 쌤이 이제 뭐 그렸어? 보여 이제? 인지질 그렸어요. 인지질. 뭐지? 뭔가 하나 부족한데? 뭔가 이상한데? 얘가 보아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 보면 인도 보면 겁나 불안정하게 생기지 않았니?
뭔가 이렇게 뭔가 OH가 있잖아요. 얘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이 잘 일어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많은 것들이 붙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콜린이라는 물질이 붙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에탄올 아미닌이라는 게 붙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세린, 예를 들면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물질이 붙을 수 있어. 이거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결국 배우게 돼. 이거 쌤이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이 붙을 수 있는데 이거 4개만 설명한 이유는 세포막을 이루는 인지줄들에 요것들이 붙어 있어. 나중에 배울 거야. 이거 탄소 번호 이렇게 적나 보다. 아까 쌤이 1' 했는데 3' 맞는 것 같아. 낯서네. 내 의자 소리야? 게임 같아요. 아 그래? 이거 들렸어요. 그러면 한프라면 바꿔요? 응. 만약에 여기 어떤 반응을 해서 콜린이 붙었어.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포스 파티딜 콜린. 호티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파티딜은 얘를 또 관용명으로 부른다고요. 포스 파티드산이라 그래. 그래서 콜린에 포스파티드산이 붙었다 해서 포스파티드 콜린이라 하는데 알 필요 없다. 이제 생명과학에서 이름 붙이는 법 대충 느낌은 알겠죠. 이름은 모르겠으나 지 마음대로 그냥 길다 싶으면 새로운 관용명을 만들고 거기에다 물질 붙으면 물질 이름 표시해주고 이런 형식이야. 그래서 똑같은 물질인데도 이름이 진짜 여러 개가 존재해. 여러분이 그거는 숙련을 하면서 나중에 익혀가야 돼. 지금은 당연히 못하는 게 맞다. 당연히 못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지질 끝. 잠깐 쉬었다가 단백질 합시다. 몇 분이시나요? 40분에 돌아오세요.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할 거고 단백질은 영어로 프로틴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의학에서는 단백질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단백이라고 불러. 몰라? 의학 용어집 또는 뭐 의학 서적 같은 거 보면 단백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펩타이드가 여러 개 있는 거, 아미노산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여러 개란 뜻의 폴리, 그 다음에 펩타이드가 여러 개다라고 해서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또는 폴리 아미노산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용어는 잘 안 쓰거든요. 우리는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있다는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미노산 기본 구조는 여러분 다 배웠으니까 1학년 때부터 한번 그려볼래요? 우리 생투도 했으니까 아미노산 기본 구조 한번 그려볼래? 그 동그라미로 그릴 수 있는데. 우리 아미노산이 왜 이름이 아미노산이 되는? 내가 그릴게. 따라 그려라. 원래 제가 그리고 있었는데 쌤이 또 배웠어. 생축 때 했는데.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고급 생명과학 시간에 이거 뭐라 그랬어? H2N. 아민기라 했지. 아민기. 민기. 아미노기. 그 다음에 이거 COH 실제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다 그랬지. 이거 뭐라 그래? 그 카복. 카복실산. 그래서 얘는 산이니까 아민기에 산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 아미노산이라 그래. 그래서 얘들아 너네 소리 다 들어간다. 아민기에 카르복실산이 붙어서 아민과 산이 함께 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야. 얘 이름의 기원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성질체 개념을 쌤이 안 했거든요. 안 할게. 근질근질하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해볼래? 아니 그럼 한번 하는 거 아닌데. 그약 주다 보면 이 약에 그래 우리 한번 이성질체의 개념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이런 구조가 있어. 얘 분자식으로 적으면 A, B, C, D잖아요. A, B, C, D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때. 맞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회전을 하면 다양한 방향이 있을 수 있지만 A, D, C, B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이 1번 물질을 회전시켜서 2번 형태로 바꿀 수 있어? 뭐 잘못 그렸는데 나? 이거니? 똑같은 화학식으로 적으면 A, B, C, D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고 BCD가 얘 같은 경우에는 BCD가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식으로 적으면은 똑같은데 이제 물리적으로는 얘가 구조가 달라. 어떻게 회전시켜도 얘네 두 개는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물체입니다. 다른 물질로 취급을 해. 그래서 이 회전 방향에 따라서 L체, D체라고 불러. 이런 거 혹시 배웠니? 아니요. 오케이. 그 예전에 포도당 했을 때 D 맞아. 그거 얘기하죠. 포도당 같은 거 할 때 이제 무슨 우리가 사실 몸에서 사용하는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D 포도당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아미노산은 특이하게 L 아미노산을 사용해. 그거는 웨이오를 밝힐 수가 없어. 그렇구나.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D체도 어때? 성질이 똑같잖아 거의. 그지? D체도 내가 먹으면 먹을 수는 있어. 흡수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폴리펩티드를 이렇게 형성할 때 전부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진 L체만 쓰다가 D체가 하나 섞이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물질이 안 만들어져 중간에 도중에. 그래서 D체의 아미노산을 먹으면 죽습니다. 엄청 독성이 강해. 내 몸의 단백질 합성이 다 실패해. 그래서 효소도 작용을 안 하고 세포 합성도 안 되고 죽어. 그래서 D체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하지 않습니다. 또 흡수하지 않습니다. 있더라도 L체만 골라서. 물질이 예를 들자면 어떤 물질이? D형 D D 아미노산 뭐 있는지. 네. 아미노산 종류도 안 했는데 아미노산 뭐 있는지 말해주면 알아? 그냥 똑같은 아미노산이야. 그냥 이렇게 생긴 아미노산도 회전 방향이 D체인 경우엔 쓰면 내 몸에서 다른 물질이 예를 들어서 A, B, B라는 폴리펩티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A가 뒤집어져 있어. 그럼 뭐 A까지는 뒤집어 붙을 수 있다 치면은 B가 붙을 자리가 막 없게 되거나 이거 물리적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쌤이 그림을 준비 안 해가지고 설명 못 하겠네. 여튼 이 똑같은 화학 물질로 되어 있지만 이런 회전 방향이 조금 다른 거에 의해서 합성이 안 일어나거나 분해가 안 일어나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효소가 작용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단백질을 못 만들고 효소가 활성을 못 띠고 작용을 못 하니까 반응이 안 일어나. 그래서 죽어. 굉장히 큰 독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D형 아미노산을 먹더라도 흡수를 안 해버려요. 근데 몸에 억지로 들어오게 되면 독성을 굉장히 크게 가진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책에서 몇 페이지 정도 되느냐면 여기부터는 책을 보면 페이지를 알려줄게요. 페이지를 안 알려주면서 있네. 1차 구조, 2차 구조 이런 거 나오는 거 어디였냐면 우리가 지금 어딜 계속하냐면 제5장을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75쪽 보면 될 겁니다. 75쪽. 75페이지 보면 여기에 뭐 인지질의 구조 이런 것도 나오고 지금 우리 단백질을 하고 있거든요. 단백질을 보시면 됩니다. 77쪽 보시면 아까 여러분이 뭐 아미노산 어떤 종류 있는지 물어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20가지 정도만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미노산이 있고 대학교 가시면 다 외우시고 구조도 다 알고 계셔야 하고 특징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딱히 알 필요가 없어. 우리 아민기의 카르복실산을 가지고 있으면 다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아미노산이라 부를 수 있어. 그래서 이 77페이지에 나오는 20가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주로 쓰는 아미노산이고 실제로는 아미노산이 훨씬 종류가 많겠죠. 생물마다 쓰는 아미노산도 다르겠죠. 그래서 20개 이상이다. 수천 가지가 있다. 실제로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76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의 기능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은 잘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70이 아니라 80페이지를 봐주시면 돼요. 80페이지. 지금 쌤이 얘기할 거는 80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단백질의 구조 얘기할 거다. 우리가 1차 단백질의 1차 구조라고 하면 기본적인 폴리펩티드를 의미해. 펩티드 결합 어제 생겼네. 펩타이드 결합 CO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생긴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이렇게 생겼니? 뭔가 거절하는데 이게 맞네. 잠깐만요. 뭔가 내가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고 그랬지? 아미 잠만 COOH랑 H2N이 붙을 거니까 CO 이건가 보다. 맞지? 혹시 펩타이드 결합을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우리 세계 펩타이드 결합 예쁘게 나온 거 없나요? 일단 친전자체를 공격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아마 이렇게 생겨질 것 같아. 아니면 나중에 쌤 정정해달라고 말해줘. 펩타이드 결합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이런 펩타이드가 여러 개다라고 해서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 단백질에 이런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된 상태를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 그래서 그냥 그리면 아미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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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노산 이렇게 여러 개 연결돼 있는 거를 말해요. 이게 1차 구조예요. 근데 이 폴리펩타이드가 이렇게 그냥 펴져 있으면 사실 아무 기능도 못해. 그냥 단백질이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능을 하려면 구조라는 걸 가져야 돼. 그래서 이 폴리펩타이드들은 이 우리가 아미노산 성질을 안 배워서 쌤이 설명을 못 하겠으나 여기 위로 가보면 요 R 그룹 있죠. 여기에 뭐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성질이 완전 달라지는데 이 녀석들의 성질은 친수성인 놈도 있고 소수성인 놈도 있고 다양한 성질을 띠요. 그래서 이렇게 폴리펩티드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속의 pH랑 분자들이랑 반응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띠요.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1차 구조였던 녀석들이 소수성 상호작용이라든지 이 R 그룹들의 이 아미노산의 성질에 따라서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폴리펩타이드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우리 몸속에서 이런 상태를 2차 구조라고 그래요. 2차 구조를 이루는 주된 힘은 수소 결합이에요. 우리 예전에 배운 적 있죠. 그리고 과학책을 읽다 보면 우리 인문학 서적 말고 과학 관련 그냥 교양 서적을 읽으면 가끔 모티프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폴리펩타이드들이 우리 몸속에서 들어오면 이 아미노산의 대열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무조건 중구난방 막 다양한 모양을 쓰진 않아. 막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을 막 무작위로 쓰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런 모양, 예를 들면 쌤이 그린 이런 모양, 또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이라든지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 내 몸에서 자주 쓰는 형태들의 2차 구조들이 있어. 그런 정형화된 2차 구조를 모티프라 그래.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 규칙적인 정형화된 2차 구조. 우리 몸에서 자주 쓰는 거를 이렇게 모티프라는 단위로 부르면서 이름을 붙여놨어.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약속을 해.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나선으로 그린 거 알파 헬릭스, 알파 나선 이런 2차 구조가 있고 대표적으로 베타 시트, 베타 병풍 구조라 하거든요. 알파 나선 한글로 베타 병풍. 병풍 뭔지 알아요? 뒤에다가 세워. 그 뭐 이상한 제사나 이런 거 할 때 뒤에 막 접어가지고 세워두는 거 있죠. 그 병풍이라 하죠. 그렇게 생겼어. 제 그림보다는 80쪽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아 병풍 비슷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2차 구조가 모여서 뭘 이루겠니? 3차 구조를 만들어. 3차 구조를 만듭니다. 3차 구조부터는 드디어 기능을 많이 가져. 물론 1차 구조, 2차 구조부터 기능을 가지는 폴리펩타이드들이 있어. 드물게 있다. 예를 들어서 1차 구조에서 기능을 가지는 폴리펩타이드가 뭐가 있냐면 옥시토신. 얘는 몇 개 안 되는 폴리펩티드로 영향을 주는 거야. 또 ADH, 바소프레신. 너희한테 바소프레신으로 안 올려줬는데? 항인용 호르몬. 같은 말이죠, 세 개다. 이런 것들이 1차 구조로 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폴리펩티드고 이런 게 있습니다. 2차 구조는 예시가 뭐가 있지? 떠오르는 게 딱히 없네요. 3차 구조가 이제 기능을 띠는 거 예를 들면 뭐 미오글로빈 이런 게 있고 헤모글로빈 비슷하게 생긴 친구 있어. 나중에 우리 호흡할 때 한번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차 구조들이 모여서 3차 구조를 만들 수 있어. 2차 구조에서 3차 구조로 가는 거는 되게 단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알파 헬릭스랑 베타 병풍 구조가 어떤 거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 이렇게. 그럼 2차 구조가 2개 이상 모였으니까 이거부터도 3차 구조로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3차 구조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다. 그리고 어떤 단백질은 이런 3차 구조를 가지는 이렇게 여러 개의 2차 구조들이 모여서 3차 구조를 만드는데 이 3차 구조끼리 또 모여가지고 구조를 형성해가지고 작용하는 경우도 많아. 이렇게 되면 3차 구조가 여러 개 모였으니까 4차 구조라고 불러주면 돼. 예를 들어 헤모글로빈이 대표적으로 4차 구조야. 4차가 다야. 4차 구조가 여러 개 모이면은 우리가 구분이 안 돼. 그냥 덩어리라 그러죠. 그럼 이때 3차 구조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인력은 누가 제공하냐?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던 소수성 상호작용. 또 뭐 있었어요? 비공유 반데르발스 인력, 이온 상호작용, 이런 또 여기에 이황화 결합이라는 것도 단백질의 결합에서는 중요해. 얘는 비공유 결합이 아니라 얘는 공유 결합이다. 이런 구조를 띄워.
근데 지금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전부 다 누가 영향을 많이 줘? 2차 구조는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비공유 결합이 영향을 많이 줬고 4차 구조는 또 이런 다양한 비공유 결합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에 가깝단 말이야. 그래서 뭐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냐면 pH랑 열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얘는 누가 막 결합시켜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굳은 상태가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모양을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외부 환경의 pH나 열이 바뀌어버리면 쉽게 깨지겠죠. 그지? 이렇게 3차 구조나 4차 구조가 pH나 열 때문에 깨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변성이라 그래. 여러분 변성이랑 분해는 명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생명과학에서. 변성은 아까 뭐가 깨진다고? 비공유결합 같은 상호작용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폴리펩티드 자체가 분해되는 건 아니야. 모양이 바뀌어서 기능을 잃을지언정 이 폴리펩티드 자체가 끊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분해는 뭘 의미할까 그러면? 이 폴리펩티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거야. 가수분해 효소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변성과 분해는 명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단백질에서 1차 구조, 3차 구조, 2차 구조 같은 게 깨지는 거 있죠? 폴리펩티드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우리가 변성이라고 불러. 근데 명확하게 폴리펩티드 자체가 끊어지면 우리가 분해라고 불러. 이거 구분할 수 있겠니? 구분할 수 있니? 근데 pH랑 열 영향을 많이 받는 게 3, 4차 구조 아니에요? 단백질 자체도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다. 1차 구조가 아니에요? 응. 1차로 1차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어. 얘는 강하거든요. 그래서 pH나 열 가지고 쉽게 끊어지진 않아. 끊어질 수는 있지만. 근데 우리가 단백질이 왜 기능을 잃고 이제 성질이 변하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알파 헬릭스로 설명해 볼게. 예를 들어서 알파 헬릭스가 이렇게 있어. 크게 그릴게. 그러면 이 알파 헬릭스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 수소 결합을 이룰 수 있는 수소 결합을 이렇게 땡땡땡 표현하거든요. 이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아미노산끼리 위치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pH를 높여. 다시 pH를 낮춰. 그러면 뭐의 농도가 증가해?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 부분 전하가 플러스, 부분 전하가 마이너스 이런 상태로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수소이온 농도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노? 얘네끼리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수소이온이 여기 끼어들겠죠. 그지? 얘네가 이렇게 꼬여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잡아당겨져서 유지할 수 있다고. 근데 여기 수소가 가서 그냥 붙어줘 버리면 얘 이렇게 꼬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니? 펴져 그냥.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해. 근데 얘 하나하나를 보면 얘네는 폴리펩티드 자체가 이렇게 끊어진 건 아니지. 이 상호작용이 방해를 받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이 방해를 받는 걸 우리가 변성이라 그래. 그리고 이렇게 폴리펩티드 하나하나를 이렇게 끊어버리는 작용을 우리가 분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두 개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오늘 한 것 중에 쌤이 외우라고 한 건 없었는데 꼭 알아야 될 거 변성이랑 분해는 구분해야 된다. 변성은 상호작용 변화를 의미하고요. 분해는 공유결합 같은 거를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거예요. 분해는 1차예요? 1차 구조가 변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변성은 2차, 3차, 4차 구조로 변하는 거라고 의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할게 DNA야. DNA의 풀네임 혹시 아나? 디옥시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이게 DNA의 풀네임이에요. 다시 RNA는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우리 지난 시간에 리보스 배웠는데 리보스가 뭐예요? 뭐뭐 오스는 뭐라 그랬어? 탄수화물 이름이라 그랬죠? 아까 말했던 폴리히드록시 알데히드를 우리가 뭐뭐 오스라고 불러준다 그랬고, 리보라는 거는 오탄이란 뜻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리보스는 오탄당이야. 그래서 분자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그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렇게 생긴 이런 상태가 돼. 여기에 염기가 붙어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요까지만 뉴클레오시드라 그래. 근데 여기에 인산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있죠. 인산이 붙어 있는 이 형태부터는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여러분이 아는 인산당 염기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줘. 뉴클레오시드는 좀 낯설죠. 자, 여기에 이제 탄소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6번 이렇게 생겼거든요. 분자 구조 한번 자세히 그려볼게. 저번에 한번 그렸으니까 덜 낯설게요. 5번에 떠 있어요. 떠 있어.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ON 염기 이렇게 붙어 있고, 요게 뉴클레오시드야. 여기에서 여기 알코올기지. 얘 불안정하지. 여기에 이제 인산증이 붙을 수 있다고. 뭔진 모르겠으나 뭔가 알코올기가 있으면 거기엔 반응이 잘 일어난다. 요 감각만 있어도 여러분 잘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인산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 오탄당 보이죠? 네, 아까 위에도 6번. 그다음 염기 붙었죠? 이거 뭐라 부를 수 있어? 그지? 인산당 염기니까 뉴클레오타이드야. 그리고 리보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리보 인산이 붙어 있는 리보 뉴클레오타이드니까 뉴클레익 애시드야.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산소가 하나 빠져나가고 여기 H가 붙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산소가 하나 없는 리보 뉴클레오 그게 되겠죠. 그래서 산소를 잃었다 할 때 DI는 2개란 뜻이고 DE를 붙이면 떨어졌다는 뜻이야. 옥시가 산소가 떨어진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그래서 DNA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명명법을 한번 잠깐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가운데다 그려야겠다. 우리 힘들지만 분명히 대학 가서 빛날 여러분이 아주 상상이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겁목 한번 보고 갔잖아요. 뭐지? 그래서 교수님이 갑자기 얘기하면 옛날에 봤던 애네 하고 친숙하다고. 근데 여러분 친구들은 뭐다? 생전 처음 본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훨씬 앞서 나갈 겁니다. 익숙함 하나로. 그래서 선생님도 계속 억지로 그리는 겁니다. 저도 이거 그리는 거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OH, OH. 자, 이거는 DNA일까요? RNA일까요? RNA입니다. 여기 붙어 있으니까 탄소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그러면 아까 염기랑 당이 붙어 있는 거 아까 이름 뭐라 그랬어? 뉴클레오 시드였어. 간다. 그러면 얘는 원형이 뉴클레오시드야. 뉴클레오시드. 근데 뭐가 붙어 있는 거야? 인산이 붙어 있는 거야. 몇 번 탄소에? 그래서 5' 뭐라고 적으면 돼? 그래, 포스페이트라고 적으면 됐다고. 근데 우리 얘네 같은 경우에는 좀 강조를 해줘. 이 인산기 개수를. 지금 인산기 몇 개 붙어 있어요? 이 그림에서는. 그래서 모노를 넣어줘. 뉴클레오시드 5' 모노포스페이트라고 해서 얘를 NMP라고 불러줘. 다시 그러면 인산이 하나 여기 더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뉴클레오시드 5' 다이포스페이트. 원래 포스페이트는 디하이드로젠이 붙어 있어가지고 다이모노를 쓰는 게 어색한데 포스페이트만큼은 비스라고 안 써주고 다이라고 써준다고 했고 또 세 개는 뉴클레오시드 5' 트리 포스페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NDP, 얘는 NTP라고 불러줘. 거의 다 왔다 얘들아. 근데 이 N 자리에 뉴클레오시드의 N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이 염기로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유라실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A가 들어가면 AMP, ADP, ATP라고 부를 수 있어. G가 들어가면 GMP, GDP, GTP라 부를 수 있다고요. T가 들어가면 TMP, TDP, TTP, U가 들어가면 UMP, UDP, UTP 진짜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들 역시 NMP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불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수소가 하나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얘네를 다 어떻게 불러줄까? 여기에 DNMP, DNDP, DNTP라고 불러주면 돼. 여기서 D는 디옥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수소가 한 개 더 산소가 한 개 더 떨어져 나갔어. 그럼 뭐라 불러주게? 디데옥시라 그래. 디데옥시. 산소 떨어져 나간 게 두 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을 때는 DDNMP, DDNDP, DDNTP 이렇게 붙여줄 수 있어. 뭔진 모르겠으나 명명법을 사용하는 느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외우라고는 안 할 테니까. 명명법. 디옥시도? 비스? 선생님 근데 저거 프라이예요. 디옥시가 다이니까 없어진 게 두 개란 뜻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디옥시라고 하면 없어진 게 두 개씩 있다면 비스 디 데옥시가 되겠죠. 이렇게는 돼. 근데 여기 D랑 이 D는 다른 거라서 붙여줘도 되면 뭐라고 재현아? 아니에요 방금 알았어요. 프라인 줄 알았는데 프라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헥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 이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시드가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얘도 헥산은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란 말이죠.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연결돼 있어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헥산들이 이렇게 헥산들이 연결되어 있고 얘네가 DNA라고 칩시다. 그러면 DNA를 분해하는 가수분해 효소는 이름이 뭐게? 가수분해 효소 뭐 붙인다 그랬어? 에이스 붙인다 그러지. 그래서 라지 D, DNA, 에이즈, DN아제 이렇게 불러. DNA 아제 하면 조금 겹쳐지기 때문에 DN아제라고 불러. 그럼 만약에 RNA를 분해하는 효소다라고 하면 RN아제, RNA제 이렇게 불러. 진짜 이렇게 불러. 그 다음에 생물학 용어 중에 하나만 더 하자. 엑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밖, 외부라는 뜻이 있어. 엔도라는 단어를 보면 안, 내부라는 뜻이 있어. 이제 생토할 때 세포 외배출, 세포 내 도입 이런 거 할 때 걔네 원어를 보면 뭐 엑소사이토시스, 엔도시토시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사천고 친구들은 안 배웠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적어놓고 그러면 맨 바깥쪽 DNA를 자르는 걸 뭐라고 불러주면 되게 엑소 DNA제라 불러주면 돼. 그러면 중간을 끊어주는 DNA 분해 효소라고 하면 엔도 DNA제 이렇게 불러주면 돼. 여기도 중간이고 여기도 중간이잖아. 다 중간이잖아요. 여기를 분해하는 거면 다 엔도 붙여주면 됩니다. 맨 바깥만 엑소예요. 말단을 분해하는 건 조금 특이하거든요. 그 이유는 다음에 또 공부할 일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다 배웠습니다. 세포 소기관 하기로 했는데 손도 못 냈네. 일단은 쉬는 시간 25분까지 가지시고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다가 오십시오. 왜? 저 원래 열렸었는데? 그래.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거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이거 열어둔 줄 알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어디쯤이냐면요. 피곤해. 어디쯤이냐? 몸이 피곤하다. 허리 아파. 약도 있어? 122쪽입니다. 122쪽. 약도 122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진짜 너무 아프다. 와. 실수다. 122가 아닌가? 잠깐만요. 얘는 진핵인데 우리 원액부터 봐야 되네. 119. 119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예뻐졌어. 진짜 이상해졌어. 같이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세포를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원심 분리야. 원심 분리는 빠르고 강하게 회전을 시키면 이제 물질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힘의 방향을 보면 이제
우리 중력은 지구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잖아요. 근데 속도를 점점 빠르게 원심력을 키우면 이제 이 수직인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중력 1G라고 하면 9.8N이잖아요. 맞니? 네. 이제 소수점 9.8 뒤 거는 안 하지. 저는 물리 안 들어서 9.8만 해도 되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고 하죠. 그래서 힘이 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무게에 따라서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속도 차이가 난다는 거야. 당기는. 무게에 비례하게 이렇게 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흙탕물 마구마구 흔든 다음에 시간 지나면 밑에 누가 먼저 깔려? 이렇게 깔려. 흙이 먼저 밑에 깔리고 위에 가벼운 물이 밀도랑 무게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제 1G의 속도로 하면 이 속도 차이가 무게가 미세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안 나겠지만, 이 G를 만G, 10만G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10만 배의 속도, 만 배의 속도로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왜 쓰냐면 세포 소기관을 분리하고 싶은 거야. 분리하고 싶은데 핵이랑 예를 들어서 소포체를 분리하고 싶어. 근데 얘네 무게 차이는 너무 미세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세포가 있으면 세포를 부셔 이렇게 부셔요. 처음에. 부신 다음에 원심 분리를 굉장히 낮은 속도로 해버리면 분리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 핵이 무겁거든요. 핵이 무거운데도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몇 년이 걸려. 핵이 맨 밑에 깔아앉을 때까지 시간 기다리면. 이거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지, 10만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원심력을 빠르게 줘가지고 속도를 빨리 나게 해서 얼른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건 생투에서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분리되는 순서가 있어. 그러니까 분리 순서라는 건 빨리 분리된다는 말은 더 무겁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세포벽, 그 다음에 우리 생명과학 2에서는 세포골격 이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여기는 고급생명이니까 얘기해 줄게요. 세포골격, 핵 이런 순서로 먼저 떨어져 나와. 원심 분리를 하면.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같은 게 떨어져 나와. 분리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 더 빠르게 세게 돌리면 소포체, 골지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솜의 형태로 떨어져 나와. 이제 여기서 변명법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솜, 무슨 좀 이렇게 부르는 거는 덩어리란 뜻이 있어. 마이크로솜은 무슨 뜻일까? 굉장히 작은 덩어리야. 뭔 소리냐면 우리 소포체, 세포 소기관에서 핵이 이렇게 있으면 소포체가 이렇게 존재하고 골지체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생긴 걸 보면. 얘네를 원심력으로 빡 분리하다 보면 얘네가 이렇게 그대로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니? 조각조각 나. 그래서 얘네 조각들이 조그마한 덩어리 형태로 떨어져 나. 그거를 마이크로솜이라 그래. 그 다음 리보솜이 분리되고요. RNA 같은 것들이 분리돼서 떨어져 나와. 핵산 같은.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친구들한테는 새벽, 해여, 미소를 지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여러 스토리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순서를 대략적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세포벽,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리보솜 이렇게. 요 뒤에는 이제 리소솜 이런 것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떨어진다라는 거 외울 때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생명과학 1, 2 이걸 3라고 하면 고급 생명과학까지 다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 이제 세포에서 명칭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이게 세포막이다. 세포를 이룰 때 세포막이 있고 요 안에 뭐라 그래? 여기 세포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에 가기 시작하면 조금 더 다른 명칭을 쓰기 시작해. 세포질을 세포 내 기질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해. 기질은 우리 어디서 썼었어? 미토콘드리아 기질 또는 뭐 세포 내 호흡 기질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쓰는 그런 기질이랑 비슷해. 그리고 요거를 전문 용어로 표현하기 시작해. 한번 들어놓으면 기억날 수도 있으니까 안쪽에 존재하는 물컹물컹한 무언가다. 형질이다. 그래서 심플라스트라고 그래. 저것만 놓으세요. 세포의 기질이 심플라스트라. Yes sir. yes sir이 아니라 네. Yes ma'am. 아닌데 Yes miss. 네. yes all 할게요. 오케이. 소리 뭐지?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일반적인 세포가 아니라 무슨 세포를 하고 싶은 거냐면 원핵 세포 하고 있어. 119라 그랬죠? 지금 원핵 세포 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그러면 하나의 생명체라고 하자. 다핵 생명체. 다핵 세포. 다핵 세포라고 아니 다핵이 아니라 다세포 생물. 미안.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명체고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면 막 이렇게 바깥쪽에 이런 세포들도 존재할 거고 안쪽에 이런 세포들도 존재하겠죠. 지금 제가 동그라미로 표현한 거 다 세포입니다.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어디를 표현하고 싶은가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 바깥쪽에 이렇게 세포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거를 동물에서는 상피라고 보통 표현해. 우리 피부 같은 거. 피부도 세포로 돼 있잖아요. 상피라고 근데 해. 근데 식물에서는 상피라는 표현보다는 표피라고 써. 이게 동물, 이게 식물. 왜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게 됐냐면 옛날에는 동물과 식물이 완전 다른 어떤 생명체라고 생각해서 따로 연구를 했었어. 그래서 용어가 일치 안 된 게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게 하나의 세포라고 했으면 보라색 세포라고 했으면 이 안을 세포질이라 그런다 그랬죠? 좀 전에 그 심플라스트라 그런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뭐라 그럴까? 제가 하늘색으로 칠해 볼게요. 여기 여기는 우리가 체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체액이 존재하는 곳.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포 바깥에 존재하는 기질, 세포 외 기질이라 그래. 세포 외 기질. 영어로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생물 안쪽에 있지만 세포 바뀐 부분, 아포플라스트라 그래. 이 심플라스트의 심은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있어. 세포의 안쪽은 뭔가 이 존재하는 것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 활동의 일종이고요. 이 세포 바깥에 있는 이 물질들은 뭐야? 살아있다고 하긴 그렇거든요. 물질이 떠다니는 거지. 그래서 아포가 죽어있다는 뜻이 있어. 살아있는 기질, 심플라스트, 죽어있는 기질, 아포플라스트 이렇게 불러.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거는 하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언젠가.
우리가 근데 체액이라고 편하게 부르지만 우리 몸에는 체액이 여러 종류가 있어. 예를 들어서 혈관을 흐르는 체액들이 있잖아요. 혈액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림프액이 있을 거야. 림프액은 우리가 제대로 안 배우거든요. 근데 림프액도 혈액의 일종의 혈관을 이용하는 건데 특수한 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혈구들이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 독특한 거 다음에 배울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혈관이 지나가는 곳도 있겠지만 세포가 이렇게 밀접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혈관이 안 지나가면서. 근데 이 사이에도 당연히 액체들이 존재한다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세포 사이 조직액이라고 해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어떤 액체가 있으면 이거 조직액이라고 해요. 요거를 정의하는 이유는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걸 구분해서 써요. 혈액, 림프액, 조직액이 다르다는 걸 알면 여러분이 읽을 때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인 진핵세포들, 우리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 이렇게 있으면 사실 세포막이 끝인데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단세포 생물도 있고 해서 좀 특이한 구조들이 많이 생겨. 그래서 그 구조를 부르기 위해서 여러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먼저 세포막이 아니고 뭔가 지지의 역할을 하는 바깥에 하나의 더 어떤 물질이 있으면 우리 이거 세포벽이라고 불러줘. 역할 자체가 뭐라고요? 세포막이 있는데 그 외부에 지지의 역할을 하는 뭔가 있으면 우리가 세포벽이라고 불러줘. 근데 어떤 생물은 이거 바깥에도 막을 한 개 더 가져. 이런 막을 가진 녀석이 있으면 이걸 외막이라 불러줘. 그래, 여기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데 세포막과 세포벽 사이에도 뭔가 있을 수 있잖아. 여기 뭐라고 불러주게? 맞간가? 이쪽이 아닌가?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 얘는 원핵 생물이니까 얘를 주변 세포질이라는 명칭을 써, 이 책에서. 막간 엄청 그래서 세포벽과 세포막 사이를 주변 세포질이라고 불러. 세포질 바깥에 있는 뭔가 있는 거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 명칭들을 보면 이 사이에 있는 뭔가 존재들이 있는 거는 알고 있고 이거를 글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개념으로. 구분해서 지어주고 싶은데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이름이 붙일 필요가 없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이름들이 마구마구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그러면 다시 119쪽의 원핵세포 한번 들여다보면 원핵세포는 먼저 선모라는 걸 가져. 그림 보시면 선모가 있어요. 제가 그림을 그려야 하나요? 그리기 싫은데요. 그러니까 그림. 이렇게 생긴 이런 선모라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이 특히 원핵세포의 대표적인 건 세균이니까 세균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세균들이 이렇게 바깥에 사진을 찍어보면 선모라는 게 있는데 특수한 단백질인 뭔가 필린이라고 하는 어떤 단백질로 되어 있고 저거만 넣으세요. 얘가 굉장히 특이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균끼리 서로 부착할 때 이걸 써. 얘네끼리 모이고 싶을 때 친구를 옆에 있는 세균 친구를 잡을 때 이 선모를 이용해서 이렇게 탁 붙여. 선모랑 다르다. 선모다 이거는. 선모는 이제 진핵생물한테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 세균끼리도 우리가 세균은 모든 세균이 다 DNA가 똑같다고 하잖아요. 이분법으로 분열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여기에 지 혼자 새로운 이제 A라는 친구는 B가 없는 뭔가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B가 필요해. 그러면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 물질을 줄 수 있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선모를 연결해. 이렇게 선모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얘를 오르르르르 해서 복사해서 써. 이렇게 유전 물질의 통로로 쓸 수 있습니다. 손모 사이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손모가 이렇게 가운데로 붙는 거예요? 선모를 통해서 봐. 아, 이렇게 그리면 가운데로 오는 것 같구만. 네. 선모끼리 서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푹푹 붙잡고 이 사이로 오르르르 해서 복제해서 써. 그래서 간혹 죽은 세균의 시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류의 세균이 시체가 있어. 근데 B종의 세균을 이 시체가 있는 어떤 동물 몸속에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동물 몸을 뒤져보면 살아있는 A가 생겨.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죽어있는 A가 살아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B가 A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선모를 이용해서 유전 물질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선모했고 비정세균 A종 시체에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진핵 생명체는 핵막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이 친구들은 원핵 생물은 이름 자체가 원핵이야. 원시적인 핵을 가졌다고. 그래서 핵막은 없으나 어쨌든 DNA랑 이런 것들을 모아두려고 해. 그런 상태를 핵양체라 그래. 핵막이 없이 DNA가 단백질이랑 그냥 이렇게 같이 혼용돼 있는 경우 핵양체라 그래. 우리 책에서 보면 막 이런 식으로 핵 없이 이런 데 이렇게 막 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핵막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보다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불안정해서 변화가 조금 심해. 핵양체라고 부르는 독특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균들의 세포벽은요. 세균들은 대부분 세포벽을 지니고 있는데 세균들의 세포벽은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하는 물질로 되어 있어. 자, 이제 우리 명명법을 배웠으니까 한번 영어로 쓰면 이런데 요게 어떻게 생긴 물질인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나? 펩티도 이거는 펩타이드를 닮지 않았니? 펩타이드 이렇게 적거든요. 그래서 얘는 단백질이 있는 거야. 글리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직 안 글루코스 당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단백질이랑 당이 합쳐져 있는 그런 녀석이거든요. 이런 걸로 세포벽을 구성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외워야 돼.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원핵 세포에서 세포벽은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거는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세포벽은 사람 이제 진핵 생물들은 안 가지잖아요. 그죠? 원핵 생물만 가지고 또 세포벽도 잘 안 가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세균만 공격하려면 어딜 공격하면 좋을까? 펩티도 글리칸 공격하면 좋아. 항생제의 대부분이 펩티도 글리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세균이 못 만들어지게 해서 수명이 다 되면 다 죽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는 운동을 위해서 어떤 기관이 있어. 이렇게 길다란 편모라는 게 존재해.
편모는 플라겔린이라고 하는 플라젤린이라고도 쓴다. 특수한 단백질로 되어 있어. 이것도 그냥 알아준 뭐 세포 운동에 관여한다. 이 정도만 그냥 겉모습 보고 아 그런가 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액 세포도 리보솜을 갖는다. 근데 사람 리보솜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목적은 단백질 합성 똑같이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리보솜이라는 녀석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RNP라는 개념을 볼 수 있어.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뭐 과제 탐구라든지 교과에서 뭔가 탐구하다가 논문 같은 거 읽다 보면 RNP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 풀었으면 리보 뉴클레오 프로틴이야. 뭐게 RNA랑 단백질이 합쳐져 있는 거. 리보솜을 보면요. 리보솜의 역할이 핵산을 번역하는 일을 하잖아요. 1학년 때 이제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래서 핵산이 오면 이 핵산을 물어서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읽어내는 게 리보솜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보솜은 내 몸이라고 표현할게요. 내 몸에 있는 DNA나 RNA를 번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혹시 세균이나 바이러스 게 들어와서 이거를 번역해버리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걸 만들어주는 거니까 얼마나 손해야. 그죠? 그래서 내 몸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몸에서 만들어진 핵산에는 일부 지역에 내 몸이라고 적혀 있어. 그래서 이 내 몸이라는 글자를 읽어야 리보솜이 번역을 시작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 몸이라는 글자가 AATT다라고 하면 ATT 아니다. RNA를 읽으니까 UUGG다라고 하면 이 리보솜 안에 UUAACC라고 하는 서열이 있어서 이 두 개가 딱 상보적으로 탁 맞아 들어가면 이거 내 몸이네 하고 인식해서 그때부터 번역을 시작한단 말이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리보솜은 유전 정보를 번역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내 몸 게 아니라 다른 녀석의 핵산이 와도 번역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몸임을 표시하려고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몸 안에 자기도 상보적으로 내 몸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 그리고 이 리보솜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단백질과 RNA가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 합쳐져 있어. 이런 단백질과 RNA가 합쳐져 있는 걸 RNP라 그래.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논문 같은 거 읽으시다가 RNP라는 단어를 보면 아 이거 RNA랑 단백질 합쳐져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원액 생물 끝나. 근데 진액 생물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이상할 것 같거든요. 쌤이 보내준 필기에는 진액 생물 이제 뭐 골지체 정도까지 막 그림이 있을 거야. 그 처음에 아침에 보내준 거 말고 뒤에 보내준 거 없나? 너희한테 안 줬나? 안 줬네. 선생님이 뒤에 만든 게 있어. 진핵세포를 다 안 하고 중간에 하다가 줘가지고
지금 카톡방 보면은 지금 줄게요. 보면 진핵세포 내용이 있는 PDF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진핵세포는 원회까지만 일단 하고 오늘 막 뭘 했는지 한 번만 잠깐만 정리하자. 여기서 중요한 거 체크하면서 일단 우리 처음에 지질 했어요. 지질은 유기용매 잘 녹으면 다 지질이라고 했고 오늘 기억해 주셔야 될 거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왜 이름이 포화인지 불포화인지 탄소 기준에서 완전히 환원되면 우리가 포화지방이라고 하고 하나라도 완전 환원이 안 돼 있으면 불포화지방산이라 그래. 그리고 이렇게 불포화되어 있으면 분자 구조상 이렇게 꺾여서 존재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상온에서 고체인지 액체인지가 결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지질은 정말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지질 중에서 우리가 뭐를 봤냐면 특히 인지질에 대해서 봤고 인지질을 우리가 예전에 배운 명명법으로 한번 봤었어요. 인에 지방산, 글리세롤이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고 이 인에도 여러 가지들이 붙어서 다양한 녀석이 될 수 있어. 그건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볼 거고 그 다음 본 게 단백질이었어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 아민기에 카르복실기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아미노산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수 있고 이 단백질은 1차, 2차, 3차, 4차 구조로 구성될 수 있고 이렇게 2차, 3차, 4차 구조는 비공유 결합 또는 공유 결합으로 형태를 유지하는데 이게 깨지면 우리가 변성이라고 그러고 1차 구조 자체가 분해되면 분해라고 불러. 1차 구조 자체가 결합이 끊어져 버리면. 그래서 변성과 분해에 대해서 꼭 이렇게 차이를 두고 공부하셔야 된다. 요거는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DNA, RNA 명명 한번 해봤어요. 이런 특징들이 있었고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부르는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도 여기 중요한 게 없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왜 이런 이름이 붙었나? 우리 명명법 배웠으니까 DNA, RNA가 이런 의미가 있네.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빠뜨린 설명이라고 하면 우리 RNA보다 DNA가 더 안정적이란 말은 알코올기가 하나 수소로 바뀌었잖아요. 그지? 우리 OH가 있으면 여기서 계속 뭔가 불안정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 계속 봤잖아. 우리 몸에서. 그지? 근데 이게 하나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안정한 물질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DNA, RNA 분해하는 효소 이름 한번 알아두면 다음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원심분리, 세포를 연구할 때 원심분리를 쓴다. 그 중에 이제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오는 순서 같은 거 알아두면 좋고 이제 세포나 세포막을 기준으로 여기가 어딘지 표현하는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거 했는데 한번 보시고 이제 저랑 계속 수업하면서 제가 이걸 언급하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해해. 이거 연필이야, 이거 연필이야, 연필이야 계속 얘기하면 이게 연필인가 보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핵세포에서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 줘야 될 거 선모 유전 물질의 통로로 쓰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이다. 그 다음에 RNP라는 개념이 뭔가 우리 나중에 계속 쓸 거라서 이렇게 쌤이 마지막에 표시해 준 요것들만 기억해 주면 돼요. 주변에 어려운 내용들은 여러분이 의대나 간호대나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이쪽 계통으로 갈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알아두면 여러분이 앞서 나갈 수 있어서 어렵지만 계속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들으면서 참으면 분명히 빛을 볼 겁니다. 또 면접 때 격이 다른 대화를 할 수 있어. 교수님들은 면접 때 질문하실 때도 자기도 모르게 대학 때 쓰시는 용어를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뭔 용어 쓰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발언에서 하나라도 캐치한다면 예를 들어서 심플라스트라는 단어를 말하셨어. 자기도 모르게 세포질을. 근데 여러분이 심플라스트라는 걸 알아먹었어. 그러면 대답의 질이 다 바뀐다고요. 심플라스트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했는데 심플라스트가 가운데 플라스틱 이름인가 막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작은 확률. 여러분은 상위권 대학에
상위권 과에 이런 게 지망 확률이 있으니까 또는 원하는 대학에 지망을 했을 때 격이 다른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계속 쌤이 언급하는 거예요. 쌤도 힘들거든요. 다 까먹어가지고 옛날 거 하나씩 끄집어내고 있으니까 고생하더라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냥 꾸준히 듣기만 해주세요. 시험 치고 이런 거는 부담 안 드릴 테니까. 그리고 필기 우리 오늘 다 하고 나면 쌤이 시간 항상 조금 남겨 드리니까 그 남는 시간 동안 중요한 게 뭔지만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